오늘 이야기는 프랑스의 수도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역사,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파리는 우아한 건축물, 낭만적인 분위기, 깊은 역사를 통해 관광객을 매료시킵니다. 파리는 계몽, 지식의 상징이자 패션의 선두주자이기도 한 빛의 도시로 불립니다. 파리 북부 18구에는 몽마르트르, 만트마어트러, 라고 불리는 130m 높이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술과 역사의 매력이 가득한 파리의 가장 매혹적인 지역 중 하나로, 몽마르트르 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 창의와 영감이 넘쳤던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몽마르트르는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쇄 강도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단서 하나 남기지 않고 도망가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겼고, 이로 인해 몽마르트르의 괴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63년 11월 28일, 목요일 마르티니크 병원에서 티에리 포랑, 테리 폴린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레트는 당시 17세였으며 아이의 아버지는 몇 달 전 아이와 그녀를 버렸습니다. 어린 모레트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하며 삶의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티에리 포랑이 자라면서 모레트는 점점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생후 18개월 된 티에리 포랑을 외할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사업이 꽤 성공적이었지만 바쁜 탓에 티에리 포랑에게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티에리 포랑의 어린 시절은 외롭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차별받는 느낌은 티에리 포랑을 반항적으로 만들었고, 문제를 일으키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1973년, 티에리 포랑이 10살이 되었을 때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와 새형제들도 생겨 마침내 함께 놀 수 있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는 의붓 형제들과는 주먹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티에리 포랑을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이후 모레트는 툴루즈에 살고 있는 티에리 포랑의 친부를 찾아가 양육비를 요청했지만 친부는 능력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티에리 포랑을 데려가겠다고 제안했고, 모레트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여 12살 된 티에리 포랑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툴루즈로 가게 되었습니다. 티에리 포랑은 낯선 가족과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티에리 포랑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선 티에리 포랑은 오토바이 경주와 싸움에 빠져들었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피하는 악명 높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티에리 포랑은 그 그룹에서 유일한 흑인이었지만 차별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과 깊이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한 차례 큰 말다툼 중 티에리 포랑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1980년, 17세가 된 티에리 포랑은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시험을 통과해 공수부대에 입대하여 군대에서 이발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복무기간 동안 티에리 포랑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했지만, 과거 친구들과 달리 다른 군인들은 그의 피부색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티에리 포랑을 차별하고 고립시켰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의 성격은 더욱 폐쇄적이고 우울해지며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입대 2년 후, 티에리 포랑은 한 잡화점을 털다가 공수부대에서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군대 부대에서 후방 업무에 지원하여 계속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테리 폴린은 전과가 있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해고당했습니다. 이후 그는 군대를 완전히 떠나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파리로 이사했습니다. 테리 폴린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파리의 LGBT 커뮤니티와 어울리기 시작했고, 트랜스젠더 공연으로 유명한 나이트클럽인 라틴 패러다이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남성 무용수들은 반짝이는 옷을 입고 여성으로 분장하여 무대에서 자신 있게 공연했습니다. 테리 폴린은 이 일이 자신에게 딱 맞는다고 느꼈고, 언젠가 자신의 트랜스젠더 나이트클럽을 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가까운 소규모 나이트클럽에서 트랜스젠더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테리 폴린은 어머니를 초대해 자신의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관객석에 앉아 여성으로 분장한 아들의 매혹적인 춤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고 몇 분 후 공연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모자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큰 말다툼 끝에 테리 폴리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난 그는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달콤한 사랑 속에서 그의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그는 빠른 돈벌이 방법을 찾기 위해 눈이 멀었고 1984년 10월 어느 날 파리 18구의 몽마르트르 지역에서 91세의 할머니가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손과 발이 묶이고 입이 막힌 채 심하게 구타당했으며 할머니의 저축 전액이 도난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언어 능력을 상실해 범인을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파리 구구에서도 83세의 할머니가 저녁에 시장을 다녀온 후 이웃이 잠깐 집을 방문하면서 집안 창문 틈으로 할머니가 커튼끈으로 묶인 채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입이 막혀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녀의 몸에 있던 300프랑짜리 지갑이 도난당한 것을 제외하고 집안의 다른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두 끔찍한 사건의 범인은 바로 테리 폴린이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그는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다는 것과 살인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그의 마음속에 병적인 즐거움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남자친구는 처음에 테리 폴린의 범행에 공포를 느꼈지만 이후 탐욕이 이성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4일 후 파리 18구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고 잔해 속에서 소방대원은 89세의 할머니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발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머리는 비닐봉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판명되었고 할머니의 300프랑짜리 손목시계와 현금 500프랑이 도난당했습니다. 4일 만에 비슷한 사건이 파리 18구에서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동일한 범인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전과자들 사이에서 범인을 추적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파리 8구의 클리시 대로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은퇴한 71세의 여교사로 그녀의 시신은 방문하러 온 옛 학생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이 점점 잔혹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피해자는 코와 턱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집에 보관되어 있던 10,000프랑, 현재 환율로 약 291만 원 상당의 현금이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2일 후 파리 18구에서 84세 할머니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전선으로 꽁꽁 묶여 있었고 입에는 헝겊이 물려 있었으며 얼굴에는 이전 사건들과 유사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그녀의 몸에 여러 화상 자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죽기 전 불에 의한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약 500프랑을 빼앗았으며 현재 환율로 약 1,450만 원에 해당합니다. 한 달 만에 파리 18구에서 4건이 강도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이후 9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18구 사건들과 연계지어 조사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 여성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재산 강탈이며 동일한 살인 방식이 사용되어 분명히 연쇄살인범이 등장한 것입니다. 언론은 이 사건들을 연이어 보도하며 독거 중인 고령 여성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티에리 폴렌과 그의 남자친구를 멈추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80세의 한 할머니가 자택에서 살해당했고 시신은 이전 피해자 자택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침대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며 손발은 철사로 묶여 있고 입은 막혀 있었으며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었고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연이어 4일 동안 파리 18구에서 또 다른 3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70세에서 80세 사이의 여성들이었으며 시신은 꽁꽁 묶여 있었고 목에는 졸린 흔적이 있으며 몸 곳곳에는 피해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구타를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으며 언론은 범인에게 18구 할머니 살인마 또는 몽마르트의 괴물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몽마르트르 전역에 공포가 퍼졌고 해가 질 때면 거리는 텅 빈 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음에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많은 노인들,
특히 고령 여성들은 다음 목표물이 될까 봐 극도의 공포 속에 살아갔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지문 외에는 거의 아무런 단서도 남아있지 않아 경찰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통 여성 살해 사건의 동기는 강간이나 재산 강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연속에서는 피해자들이 전혀 성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범인이 탈취한 돈의 액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남아있던 일부 귀중품들도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하나의 의심스러운 점은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과 창문이 손상되지 않은 채 완전한 상태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들과 알고 지낸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외모를 지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남은 하나의 해석은 범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나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고령 여성들을 살해하는데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120명의 기동경찰, 35명의 지역경찰, 50명의 국가경찰, 그리고 50명의 건장한 자원봉사자를 몽마르트르와 인근 지역에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지역을 14개의 경로로 나누어 각 경로마다 3명의 제복경찰과 수십 명의 잠복경찰이 24시간 순찰을 돌도록 했습니다. 파리 시장은 18구 구청에서 시민들에게 안심을 당부하는 연설을 했으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18구의 노인들은 경찰서를 찾아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티에리 폴랭은 남자친구와 함께 파리를 떠나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툴루즈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죄를 피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툴루즈에 도착한 티에리 폴랭은 예전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며 남자친구와 함께 툴루즈의 동성애자 바를 자주 찾았습니다. 티에리 폴랭은 훔친 돈을 낭비하며 밤새도록 즐겼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티에리 폴랭과 그의 아버지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자주 갈등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도 화를 내며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구타하곤 했습니다. 결국 이 동성 커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티에리 포랑, 테리 폴린은 방탕한 삶을 계속 이어갔고 쾌락에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약 밀매 조직에 가담해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티에리 포랑은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비엔 텐지징, 변신지성이라는 이름의 트랜스젠더 쇼클럽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창업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고 클럽은 사업 부진으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티에리 포랑은 다시 빈곤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스디슨 실패는 그에게 불만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그는 파리로 돌아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나눌 남자친구도 없으니 티에리 포랑은 전리품을 전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냉혹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985년 12월 파리 14구에서 91세 노인이 집에서 목 졸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3주 후 경찰은 14구에서 또 다른 노인 여성 3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이들의 사망 방식은 1년 전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전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심하게 훼손된 반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폭행의 흔적이 없었고 이는 경찰이 최근 사건의 범인과 1년 전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포의 날들은 끝나지 않았고 1986년 1월 말까지 희생자 목록은 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60명 이상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파리에서 대규모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바, 클럽 등을 불시에 조사했으며 파리시청에서는 노인들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호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때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과학수사의 한계로 인해 지문 대조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사건의 지문과 1년 전 사건에서 채취한 지문을 대조한 결과 범인이 동일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1986년 6월 파리 14구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당시까지 총 18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약 1년간 추가 살인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티에리 포랑이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기 때문입니다. 1986년 8월
티에리 포랑은 마약을 구매하던 중 약의 양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마약 거래상과 시비가 붙었고, 그는 산탄총으로 위협하고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거래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티에리 포랑은 플레리메오지, 플레리미아지스 교도소에서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기 전 지문을 채취당했습니다. 경찰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연쇄살인범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경찰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15만 개가 넘는 범죄자의 지문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하는 엄청난 작업량 때문이었습니다. 1987년 여름, 티에리 포랑은 조기 석방되었으나 그날 자신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티에리 포랑은 남은 생애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살해하며 사회에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게이바를 자주 드나들며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티에리 포랑은 자신을 모델 에이전시 사장,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하며 관대하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쉽게 얻었습니다. 1987년 11월, 파리 19의 한 아파트에서 79세의 라엘 코헨, 레이첼 코언, 할머니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는 87세의 베르트 피날테리, 베어트 파이넬테리, 할머니가 깊은 혼수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입과 코가 쿠션으로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73세 여성이 살해당했고 그녀는 이 냉혈살인범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세 건이 사건을 저지른 후 티에리 포랑은 자신의 24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많은 친구들을 초대했으며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를 과시했습니다. 호텔은 화려하고 인상적으로 꾸며졌습니다. 손님들은 샴페인과 맛있는 음식, 신나는 음악을 즐겼습니다. 파티는 밤새도록 열정적으로 이어졌고 테리 폴리는 멋진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손님들과 축배를 들며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테리 폴린과 그의 친구들이 술에 취해 파티의 흥겨움에 빠져 있는 동안 3일 전 공격당했던 피해자인 베어트 파이넬테리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한 사람의 얼굴도 매우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어트 파이넬테리 할머니는 그 남자가 키가 크고 약 1m 80, 검은 피부에 귀걸이를 하고 매우 세련된 금발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파리가 패션의 도시라 해도 그 스타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베어트 파이넬테리 할머니의 증언은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고 경찰은 즉시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초상화를 그려내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몽마르트르 지역에는 밤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괴물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괴물은 기괴한 모습과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제는 파리 시민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냉혹한 살인마가 몽마르트르의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87년 12월 1일 파리 외곽 도시 생드니의 경찰서장님이 동료들과 경찰서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범인의 초상화가 들어있었고 가끔 할머니들이 지나가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걱정스럽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경찰서장은 군중 사이에서 금발이 돋보이는 한 남성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 남성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경찰서장은 직감적으로 그가 의심스러운 인물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다가가 남성을 막아서며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테리 폴린이었고 그는 마약 사용 혐의로 신분증 검사를 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테리 폴린은 주사를 맞은 흔적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팔을 걷어보이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여전히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서의 단골 손님인 테리 폴린은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서를 따라갔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는 살인범의 지문과 비교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당했으며 결과는 그가 경찰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범인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테리 폴린은 즉시 체포되었고 이후 43시간 동안 쉼없이 취조를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사를 요구하고 경찰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책상 아래에서 소다수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꺼내어 테리 폴린 앞에 놓으며 "이거 기억나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테리 폴린이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 중 하나였습니다. 1984년 11월 7일, 일련의 범죄 중 5번째 희생자는 테리 폴린이 강제로 소다수를 마시게 하여 입과 식도,
미가 심각하게 화상을 입고 처참한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소다수병을 보고 테리 폴리는 경악하며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라 마티랭이 한 짓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이 실수로 실토했음을 깨달았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모두 자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테리 폴리는 모든 책임을 매서린에게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리 폴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단순하다고 자백했습니다. 길에서 희생자를 발견한 후 그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몰래 따라가며 가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희생자와 먼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범행이 너무 많아 테리 폴리는 희생자와 범행 시간을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테리 폴리는 레틴 패러다이스에서 일할 당시 생애의 진정한 사랑, 즉 19세의 진테리 매서린을 만났습니다. 매서린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태어났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매형에게 학대를 받은 후 그는 레틴 패러다이스에서 웨이터로 일하게 되었고 이후 남창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외로운 두 영혼은 서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연인이 되었고 함께 타락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서린이 테리 폴린을 매춘의 길로 이끌었으며 테리 폴린은 애인을 위해 마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티에리 폴렌과 그의 어머니의 관계는 매우 나빴고 둘은 자주 갈등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티에리 폴랭이 어머니에게 성형 수술을 위한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지만 모레트 씨는 주저없이 거절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티에리 폴랭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심지어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모레트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티에리 폴랭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며 티에리 폴랭과 연을 끊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티에리 폴랭은 마티랭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파리 구구에 있는 빅토르 마세 호텔에서 1박당 275프랑, 현재 환율로 약 80만 원을 주고 방을 임대했습니다. 당시 파리에는 나이트클럽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고 티에리 폴랭과 마티랭은 곧 유흥계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자주 공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짧은 기간 동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으나 둘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가을 레스토랑에서의 언쟁 중 티에리 폴랭은 마티랭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했습니다. 질투에 휩싸인 그는 식탁을 엎으며 내 가죽을 벗겨 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식당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명성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티에리 폴랭과 마티랭은 라틴 파라다이스에서 해고되었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더 싸고 열악한 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여전히 커지자 둘은 돈을 벌기 위해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파리 18구와 가까운 곳으로 이 지역은 몽마르트 예술가 마을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매춘, 마약 등 다양한 사회악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티에리 폴랭과 마티랭의 무서운 범행의 연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티에리 폴랭은 총 21명을 공격했다고 자백했으며 그중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했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약한 사람들만 공격했다 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티에리 폴랭이 체포된 직후 마티랭 역시 체포되었고 이후 범행을 자백하며 티에리 폴랭과 함께 18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 마티랭은 티에리 폴랭을 극도로 싫어했으며 그 이름을 언급하기조차 거부하고 그 사람이라는 대명사로만 불렀습니다. 티에리 폴랭은 다시 플레리 메지스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매일 옷을 골라 정돈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으며 수화물에는 여러 명품 의상과 정장 한 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깨끗하고 매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의류 세탁과 다림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이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티에리 폴랭은 자신을 괴물로 만든 것이 어머니와 친구들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괴물로 불리는 것을 모욕이라 여겼습니다. 1987년 12월 12일 티에리 폴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쾌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티랭은 파리의 악명 높은 라상테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마티랭은 23세까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고 감옥에 들어간 후 자기 개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을 읽으며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후 파리 항소법원에서 티에리 폴랭과 마티랭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 피고 마티랭, 메서린은 8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8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마티랭은 조소 섞인 미소를 지었고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월 마티랭은 18년의 형기를 마친 후 가석방되었고 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8년을 복역한 이 판결은 프랑스 여론을 분노케 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멸시와 외면,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프랑스를 뒤흔든 사건은 이후 영화, 소설, 다큐멘터리로 각색되었습니다. 마티랭에 대해 검사는 그가 심약하고 소심하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더 폭력적이고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악랄함과 폭력성의 근원은 티에리 포랑, 테리 폴린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티에리 포랑이 없었다면 마티랭은 결코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티에리 포랑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었지만 끝까지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증언을 번복하며 전 남자친구, 불행한 유년 시절, 그리고 그를 집에 들여보낸 노인들에게 죄를 떠넘겼습니다. 그의 교활함과 잔인함, 그리고 후회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는 법정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름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에 의해 1989년 6월 16일 파리 형사법원은 티에리 포랑에게 살인, 강도, 침입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포티에, 파시,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오만한 성격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감옥 내 보스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주 다른 수감자들과 다투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000년 티에리 포랑은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가 휘두른 칼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 냉혈한 연쇄살인범의 비참한 죽음은 프랑스를 뒤흔든 연쇄살인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몽마르트르의 괴물에 대한 이야기는 범죄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할 상실과 고통에 대한 슬픈 경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자비, 용서,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은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